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G2, 미국과 중국의 경기를 점검해 보면서 9월 글로벌 증시의 암초, 또 리스크 요인이 무엇일지, 또 긍정적인 요인은 무엇일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요, 상승 랠리를 타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살펴봤을 때는 9월 연준이 금리를 더 인상하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525bp 금리 인상 효과가 지금 뭐 임금 상승 압력도 낮아지고 있고요. 경기도 둔화되고 있는 지표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요, 컨퍼런스 보드가 7월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했는데 네. 전월 동월 대비해서 13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그 발표문을 보면요, 앞으로 몇 달간은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완만한 경기 축소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2023년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짧고 얇은 그 경기 후퇴 국면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블룸버그가 발표한 8월 이코노미스트 대상으로 한 경제 조사에서도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걸쳐서 실질 GDP 성장률은 제로 성장까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분기에 0.2% 그리고 올해 4분기에는 0.4%로 확연히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는 앞으로 미국의 인건비 상승 압력도 둔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 때문에 그 CME 패드 워치에 따르면은 이번 9월 금리 동결 확률은 현재로서는 93%까지 나왔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 경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장과 채권 시장에는 편입비 재조정 작업이 9월 중에 좀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소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시장 예상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굉장히 좀 낮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봤을 때 이제 저희가 미국 시장에 대해 좀 기대감을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미국 증시를 보면은 5월에 팔고 나가라. 그리고 네. 9월에는 돌아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요. 네. 이게 현재 상황은 5월 달까지는 미국 증시가 좋았고 그 이후에는 좀 약세가 전개됐습니다. 네. 특히 8월 달과 9월 달을 보면은 약세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월간 그 주가 하락폭이 지난 30년간 무려 0.68% 정도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10월 달부터는 이례적인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휴가에서 돌아온 투자가들이 본격적으로 주식 편입 비중을 높이는 시절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9월 달에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경제 지표라든지 금융 정책에 아주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미국의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여전히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시나리오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 4분기부터는 점차 주시장은 그 GDP 성장과 달리 올라갈 수 있고 또 물가 상승 압력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4분기 주식 편입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9월 달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찾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9월 한 달 동안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면 좋겠고요. 미국 경기 자체를 봤을 때는 연착륙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한편 또 대선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11월 대선에 나설 공화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의 첫 TV 토론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공화당 후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지지율이 높은 게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또 다른 인물이 부각을 받았다고 하죠. 네, 이번에 공화당에서 대선을 출마한 사람은 모두 9명인데 이 중에 이번 그 TV 토론에 참석한 사람은 8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대선 직후에 가장 그 좋은 토론을 했다고 뽑힌 사람은 아무래도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고요. 또 라마스 와미 인도계 38세 젊은 그 청년 실업가라고 합니다. 네. 트럼프가 TV 토론에 안 나온 것은 아무래도 6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격하는 후보들이 트럼프를 공격해서
지지율을 높이려는 그런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장 그 유력한 후보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지지율이 10에서 16%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현재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도계 기업가인 그 라마스 와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지율을 좀 좁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등 자리를 두고서 누가 2등이 되느냐가 공화당의 대선 그 TV 토론의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누가 2위가 될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면 좋겠네요. 그런데 트럼프 얘기를 좀 돌아가서 살펴보면 사실 트럼프는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 오히려 좀 인기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 바이든과 트럼프의 빅매치 좀 기대해 볼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이번에 빅매치를 기대할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와 바이든이 워낙 민주당 안에서는 바이든의 지지율이 70% 가까이 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공화당 안에서는 60% 지지율로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그 빅매치가 성사된다면 미국 역사상 6번째 그 리턴 매치가 되는데요. 네. 보통 그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이 매우 유리하다고 합니다. 교통이라든지 그 언론을 많이 탈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정치 모금 헌금도 상당히 다른 후보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바이든의 지지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또 트럼프도 그 40% 내점을 보면은 네. 이번에 리턴 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낮은 후보 간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현재 바이든의 가장 약점은 80세 그 고령이라는 점. 네. 트럼프도 70세 고령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후보자의 그 언행,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성과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오바마 케어 같은 사회 보장 제도와 관련해서 누가 좀 더 많은 비유권자들을 흡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뭐 두 후보 간에 사실 나이 이슈도 있고 두 사람이 어떤 정책을 끌어내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중국 이슈로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농국제신탁의 최대 주주가 상장 폐지 계획을 공식화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중국 그림자 금융 위기가 갈수록 확산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점은 그 중농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9번째로 큰 투자 신탁회사입니다. 이 그 고금리 투자 신탁회사가 최근 블랙홀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금융위기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중농 신탁의 최대 주주인 중위 방직기계 국유기업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 위기를 돌파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를 지금 겪고 있고요. 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다른 부동산 개발 회사의 형평성 문제로 자금 지원을 좀 거부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선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중위 방지 기계를 이제 상장 폐지를 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9월 15일 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상장 폐지안을 통과가 시키게 됐을 경우에는 중농신탁 같은 경우 운용 자산만 무려 116조 원에 달하고요. 네. 또 중국 전체 신탁 회사들의 자산 규모가 2조 9천억 달러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림자 금융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이재 상품까지도 큰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회사 코뿔소가 출현한다면 세계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9월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많았던 해인데 아무래도 그 이번 9월달에도 이런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에서 회색 코뿔소가 출현하게 된다면 다른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해주신 거네요. 그렇다면 신탁 상품 시장과 관련된 보도가 차단이 돼 있어서 사실 자세한 뉴스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신탁 상품의 판매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신탁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낮은 그 신용도를 갖고 있지만 네. 고수익 금융 수익을 주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서브프라임처럼 네. 아주 복잡한 그 금융 상품들을 은행이나 보험사, 기업이나 부자들에게 판매를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와서는 수천 명의 해약자들이 그 신탁회사 앞에서 농성 항의를 하는데 보도가 통제돼서 국내에는 알려지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 그 판매하는 상품 중에 지방 정부의 그 대출 플랫폼인 융자평대뿐만 아니라 민간 부동산 개발 회사의 연 그 이자율이 7에서 7.2%의 대출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의 국제 수익률이 2%인 점을 보면 상당히 고수익 상품입니다. 이 때문에 신탁 상품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국유기업뿐만 아니라 뭐 지방 정부가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보고서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상품까지 확산되는 걸 봐가지고는 네. 현재 중국의 금융 시스템 쪽으로 전반적인 위기가 점차 확산되는 그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에 좀 정리를 전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디폴트 위기에 처했던 중국의 비구이 위안의 경우에는 지금 유해 달러채 이자가 지급이 완료되면서 디폴트는 좀 피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개발 회사의 디폴트 위기가 전반적으로 진정된다라고도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 네. 현재 비구인과 관련해서는 월요일 날 그 만기가 들어오는 7천억 원 정도의 네. 원금과 이자를 좀 상환했지만 이제 9월 달에만 무려 1조 1,200억 원의 자금이 들어오고요. 네. 달러 이자만 무려 5,800만 달러가 들어오는데 이 자금은 지금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문제는 1년 이내에 돌아온 그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만 하더라도 17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그 월요일 날은 상환과 관련해서 만기 연장이 됐지만 앞으로 주식 매각이라든지 대주주 출연으로 부채 규모를 해소할 규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뭐 지방 정부 주도하에 은행과 함께 17조 원의 채무 재조정안이 언제 통과될지, 또 비규이안 같은 경우는 신규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단이 갖고 있는 부채와 맞교환을 하는 문제, 또 자산 부채 관계를 좀 정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그 외국계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장이라든지 구채권을 신채권으로 교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그 미국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그 부동산 개발 회사와 관련된 채권 문제는 상당히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관련된 내용들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기 부양에 급한 중국 지방 정부가 모기지 금리 이어서 또 예금 금리도 인하할 전망이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투자 신탁이 그 피해를 입을 규모는 한 50조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농 신탁이 270개의 고수익 7조 원에 달하는 그 펀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환매가 중단된 상태고요. 네. 나머지 신탁 상품들도 환매가 속속 중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장 안정을 위해서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추가적으로 특정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낮추기 시작을 했고요.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네. 대출 금리까지도 이제 앞으로 낮춰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와 관련된 대출 규모가 7천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네. 현재 그 평균 모기지 금리가 4.15%입니다. 앞으로 이제 1주택자뿐만 아니라 2주택자들에게도 이런 우대 금리를 적용시켜 줄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정기예금 금리가 앞으로 1년에 걸쳐 올해 또 한 차례 더 낮춰진다면 3번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데 소비 심리가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금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주택을 산다든지 소비가 활성화되기 좀 어렵지 않나. 현재 중국에서는 대규모 사정 활동도 있고요. 사치 금지령이 떨어져 있고 반부패 운동과 관련된 척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와 투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낮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대안을 마련 중이지만 소비와 투자로까지 연결되기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 상황도 그다지 좋지를 못합니다.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 하락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까요?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대주주의 그 주식 그 매각을 금지시켰고 또 15년간 그 중단되어 있었던 주식과 관련된 거래소도 낮춰주는 이 메가톤급 호재를 발표했는데, 하지만 8월 달만 외국인은 무려 15조 넘게 매도를 했고요. 네.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순매수 원칙이 연기금들과 관련해서 규제가 어느 정도 풀어지면서 오늘부터는 좀 주식시장에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공시제도 강화, 그리고 회계 불투명성 해소와 관련된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그 현재 신규 상장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주식 공급량을 줄이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외로는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단기 수급 대책 중에서 IPO 중단이라든지 거래 기간 연장, 또 자사주 매입 규제와 관련된 이런 조치들과 인위적인 조치들은 가급적 중국 정부가 쓰지 않고 시장과 관련된 신뢰도를 높이는 조치들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과 관련된 신용도를 높이는 조치들을 조금 더 선행해서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사실 아직까지는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2008년에 있었던 리먼급 사태가 재현되면서 글로벌 경기에 좀 충격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많은 그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리먼급 충격이 중국에서는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네. 있는데요. 아무래도 1인 독재 체제다 보니까 외부 충격에는 무척 강하고요. 또 이번 사태가 좀 확산이 되면은 지방 정부의 한 270조 원 규모의 채권을 다시 재발행해 주는 문제가 있고요. 특수 목적 회사인 SPC를 통해서 부실 채권을 정리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근본적인 시장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현재 중국이 투자주도의 성장을 소비주도의 성장으로 확실히 바꾸는 작업들을 펼쳐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위기 상황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레버리징 축소 작업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세계 경제는 깊이보다는 길이로 많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충격이 좀 길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 경기에 충격이 조금 더 길게 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전해주셨어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 이슈도 있고 뭐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는 부분도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체크해가면 좋을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관련돼서 뭐 첨단 기술 수출 제한뿐만 아니라 자금원 전체를 봉쇄하는 작업을 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군사적 기술을 패권 전쟁에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엑소더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이 영업 비밀을 계속 요구하는 문제, 또 해킹 문제라든지 중국에서 의도치 않게 기업 활동을 제재하는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많이 내세우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이 해결하기 전까지는 대중국과 관련된 압박 강도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